수천 년에 걸친 중국 역사 속에서 24개의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494 명예 황제가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이 기나긴 역사의 시간 동안 황제라는 최고 권력의 자리는 언제나 남성들의 독점이었습니다. 물론 남성의 뒤에서 혹은 남성을 대신해 사실상의 최고 권력을 휘두른 여성들이 존재했습니다. 진나라의 선태후, 한고조의 여후, 그리고 청나라의 효장문 황후와 서태후가 바로 그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태후이거나 황후였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아들이나 남편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봉건 역사 전체를 통틀어 스스로의 힘으로 여왕제의 자리에 올라 공식적으로 제국을 선포한 인물은 단 한 명뿐입니다. 당나라의 역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자신의 왕조 무주를 세운 여인,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재능, 그리고 냉철한 지략으로 무장한 그녀. 중국 봉건 사회 역사상 그 어떤 여성도 해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유일한 현상으로 기록된 이름, 바로 측천무후입니다. 무측천이 태어난 624년, 당나라는 수나라의 혼란을 끝내고 막 통일 제국을 이룬 패기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특히 당 태종 이세민이 다스리던 시기는 정관의 치라 불리며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태평성대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수도 장안은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온 서역의 상인들과 문화로 넘쳐났고 여성들조차 말을 타고 격구를 즐길 만큼 개방적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벌 귀족이라는 신분의 벽입니다.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세력은 관롱 집단이라 불리는 수백 년간 권력을 세습해온 구귀족들이었습니다. 당나라를 세운 이연과 이세민 역시 이 관롱 집단 출신이었죠. 그들에게 혈통은 곧 법이었습니다. 무측천의 아버지 무사왁은 이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산시성에서 목재상을 하던 상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신흥 부자였죠. 그는 장사 수완이 좋았고 이연이 수나라에 대항해 군사를 일으킬 때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이 투자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연이 당나라를 건국하자 무사왁은 1등 공신이 되어 응국공이라는 자기와 함께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벼락출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사왁은 개국공신이라는 칭호는 얻었지만 수백 년 된 명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근본 없는 상인놈이라는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무측천의 삶을 관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녀는 신흥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돈과 권력은 있었지만 진짜 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계인이었죠. 무측천의 어머니 양씨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몰락하긴 했지만 바로 직전 왕조인 수나라의 황실 혈통을 이어받은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무사왁이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후 당 고조 이연이 직접 중매를 서서 40대 중반의 양씨와 40대 후반의 무사왁을 결혼시킵니다. 무측천은 이 늦은 나이에 부부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양씨는 근본 없는 남편과 살아야 했지만 자신의 딸들만큼은 명문가 교수 못지않게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이 글을 몰랐지만 무측천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서 직접 글과 예법, 역사와 정치까지 배웠습니다. 그녀는 바느질보다는 책을 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 무사왁은 그런 딸을 기특하게 여겨 남자아이들처럼 대하며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게 해주었죠. 하지만 635년 그녀가 12살 되던 해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무사왁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죽자마자 무사왁의 본처가 낳았던 이복 오빠들은 무측천의 어머니 양씨와 어린 딸들을 노골적으로 구박하고 멸시했습니다.
상인 집안의 서러움과 여성이라는 한계를 12살 소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순간 자신과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지긋지긋한 멸시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이 집안을 떠나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기회는 2년 뒤에 찾아왔습니다. 637년 14살이 된 무조의 미모가 수도 장안에 자자했습니다. 이 소문은 황궁에까지 전해졌고 마침내 당 태종 이세민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황제는 그녀를 궁으로 부르라는 명을 내립니다. 14살 딸이 황제의 후궁이 된다는 소식에 어머니 양씨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거대한 황궁이라는 세장에 갇혀 수천 명의 여인들과 경쟁하다 잊힐 딸의 운명이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4살의 무조는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며 당차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천자를 모시는 것이 어찌 복이 아님을 아십니까? 그녀는 이 부름을 불행이 아닌 멸시받던 집을 탈출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황궁에 들어간 14살의 무조는 9품계 중 5품에 불과한 제인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그녀에게 무미라는 이름을 내려줍니다. 미는 아름답고 요염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인은 황제의 잠자리에 드는 후궁이라기보다는 황제의 의복을 관리하거나 문서를 담당하는 비서 역할에 가까운 다소 애매한 자리였습니다. 무미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차가운 곳임을. 그리고 이곳의 주인인 당 태종 이세민은 그녀의 아버지가 섬겼던 은인 이연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당 태종 이세민, 그는 현무문의 변이라는 친형제간의 쿠데타로 형과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를 협박해 황제의 자리를 빼앗은 인물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면에 쇠처럼 차가운 결단력과 잔인함을 숨기고 있는 당대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처럼 강한 존재를 원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때 14살 궁녀 무미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 유명한 말 길들이기 일화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태종에게 사자총이라는 이름의 서역 명마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어찌나 사나운지 황실의 그 누구도 길들이지 못했습니다. 태종이 탄식하며 신하들에게 방법을 물었지만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곁에 시립해 있던 14살의 제인 무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신첩이라면 저 말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하오나 신첩에게는 3가지 물건이 필요하옵니다. 어린 궁녀의 당돌한 발언에 태종이 흥미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냐? 무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소의 채찍이요. 둘째는 쇠망치이며 셋째는 비수이옵니다. 태종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것들로 어찌 말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냐. 먼저 쇠채찍으로 저놈의 등을 후려칩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아니하면 쇠망치로 저놈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래도 끝까지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땐 비수로 저놈의 목을 베어버릴 것이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14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잔혹함과 대담함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 태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치통감은 태종이 그녀의 장함을 가상히 여겼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태종은 껄껄 웃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 14살 소녀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섬뜩함을 보았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영웅적인 황제였지만 그는 자신의 여인이 자신을 닮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고분고분하고 부드러운 여인을 원했지
쇠망치와 비수를 논하는 여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무미는 태종의 눈밖에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녀는 14살에 궁에 들어와 26살이 될 때까지 12년이라는 청춘을 제인 무미라는 이름으로 황궁 구석에서 조용히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했고 황제의 총애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강인함만으로는 안 된다. 잔혹함은 드러내는 순간 자신이 먼저 베인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발톱을 숨기고 웅크린 채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12년의 세월이 흘러 영웅이던 당태종도 늙고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640년대 후반 태종의 병세가 깊어지자 황태자 이치가 황제를 간병하기 위해 궁을 드나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이치라는 인물, 훗날의 당고종은 무축천의 삶을 바꿀 두 번째 남자이자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남자였습니다. 황태자 이치는 아버지 태종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태종이 불같고 영웅적이라면 이치는 물처럼 부드럽고 유약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여렸고 결단력이 부족했으며 언제나 강인한 아버지의 그늘에 눌려 지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던 황태자 이치의 눈에 아버지의 수많은 여인 중 하나였지만 단 한 번도 총애받지 못한 채 묵묵히 시중을 들고 있던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20대 중반의 성숙한 여인이 된 제인 무미였습니다. 그녀는 이치보다 4살 연상이었습니다. 황궁의 생리를 12년이나 겪으며 단련된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유약한 황태자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강인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무미 역시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황제가 곧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황제가 죽으면 자식이 없는 후궁인 자신은 감업사라는 절로 쫓겨나 평생 비구니로 늙어 죽어야 합니다. 그녀의 눈앞에 유일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미래의 황제가 될 황태자 이치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병상 옆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여자가 비밀스러운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무미에게는 생존이 걸린 절박한 도박이었고 황태자 이치에게는 자신을 짓누르던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느낀 금지된 열정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당시 유교 도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12년을 기다린 그녀에게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649년 천하를 호령하던 당태종 이세민이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태자 이치가 22살의 나이로 즉위하니 이가 바로 당고종입니다. 하지만 무미에게는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황제가 바뀌자 관례에 따라 태종의 후궁 중 자식이 없던 여인들은 모두 황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무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6살의 나이에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감업사라는 절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황궁의 비단옷은 거친 잿빛 승복으로 바뀌었고 그녀를 무미라 부르던 시녀들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저 이름 없는 비구니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14살에 가졌던 야망, 12년의 인고, 황태자와의 비밀스러운 사랑.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인이었다면 여기서 절망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감업사의 비구니에서 황제의 소위로 화려하게 복귀한 무축천.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왕황후의 말이 되어 소숙비를 견제하는 것은 그녀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황궁의 정점, 황후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다시 불러들인 왕황후와 황제의 총애를 받는 소숙비, 이 두 여인을 상대로 그녀의 생애 가장 위험하고도
잔인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핏빛 요람의 비극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황궁으로 돌아온 무미는 더 이상 12년 전의 어리숙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8살, 황궁의 생리와 남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베테랑이자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고종의 후궁 9품계 중 2품에 해당하는 소희에 봉해졌습니다. 무소희는 완벽하게 자신을 연기했습니다. 첫째, 그녀는 자신을 다시 불러준 왕황후에게는 매일같이 찾아가 감사를 표하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왕황후는 무소희가 자신의 충실한 말이 되었다고 믿으며 방심했습니다. 둘째, 그녀는 황제 고종에게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유약한 고종이 원했던 강인한 보호자이자 열정적인 연인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고종은 이제 다른 여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무소희의 처소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셋째, 그녀는 황궁의 시녀와 환관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왕황후와 소숙비가 거만하게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무소희는 그들에게 돈과 비단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자신의 눈과 귀로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왕황후의 계략대로 소숙비는 황제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관심이 왕황후 자신에게도 돌아오지 않고 오직 무소희에게만 향했다는 것입니다. 무소희는 연달아 아들 이홍, 이현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입지는 반석 위에 올랐습니다. 뒤늦게 위기를 감지한 왕황후와 소숙비는 그때야 손을 잡고 무소희를 함께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근본도 없는 요물이다. 선왕을 모시던 여자가 어찌 아들의 잠자리에 들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무소희에게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황후의 자리였습니다. 654년, 무소희는 딸을 낳았습니다. 훗날 안정공주로 불리게 될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기를 둘러싸고 중국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논란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당대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약 400년 후 송나라 시대에 편찬된 역사서, 신당서와 자치통감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없던 왕황후가 무소희의 처소에 들러갓 태어난 공주를 보고 갔습니다. 왕황후는 아기를 잠시 어루만지다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왕황후가 돌아간 직후 방 안에는 무소희와 갓난아기 단둘만 남았습니다. 무소희는 방금 전까지 곤히 잠들어 있던 자신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아기의 목을 졸라 숨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기 위에 이불을 꼼꼼히 덮어두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시 후 황제 고종이 딸을 보러 무소희의 처소에 들렀습니다. 무소희는 환한 미소로 황제를 맞이했습니다. 고종이 웃으며 우리 공주가 자고 있는가 라며 이불을 들추었습니다. 이불 속의 아기는 이미 숨이 멎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무소희는 실신할 듯이 오열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곁에 있던 시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방금 전 누가 다녀갔느냐? 누가 우리 아기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겁에 질린 시녀들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황후 폐하께서 방금 다녀가셨사옵니다. 이성을 잃은 고종은 왕황후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갓난딸을 죽였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정말 어머니가 황후의 자리를 탐내 제 딸을 희생시킨 것일까요? 우리는 1300년 전의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
갓난아기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망하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이 기록은 400년 뒤에 쓰였습니다. 송나라의 유학자들은 여자가 황제가 된 무측천의 역사를 치욕으로 여겼고 그녀를 악녀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무소인은 이 사건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으로 분노한 고종은 당장 왕황후를 폐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황후를 폐위하는 것은 후궁 하나를 내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왕황후의 뒤에는 당나라 건국을 도왔던 막강한 구귀족 세력, 관롱 집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외숙부이자 태종의 신복이었던 재상 장손무기, 그리고 피를 토하듯 반대했던 저수량. 그들은 조정회의에서 고종에게 이렇게 맞섰습니다. 폐하, 왕황후는 선제께서 점지해 주신 국모이시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어찌 폐하신단 말입니까? 하물며 무씨는 선제를 모셨던 몸이옵니다. 어찌 이런 폐륜을 저지르려 하십니까? 저수량은 아예 황제 앞에서 머리를 찌으며 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신을 죽이시지 않으시려거든 이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유약한 고종은 원로 대신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망설였습니다. 이때 무소위가 고종의 등을 떠밉니다. 폐하, 이것은 단지 저를 황후로 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폐하의 권위에 늙은 신하들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황후를 폐하고 세우는 것은 오직 폐하의 권한입니다. 저들이 폐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소인은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장손무기 등 구귀족 세력에게 밀려나 있던 신진 관료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했습니다. 그들에게 황제의 편에 서면 낡은 귀족들을 몰아내고 당신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고종은 아내의 격려와 신진 세력의 지지에 힘입어 결단을 내립니다. 655년 10월, 고종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조서를 내립니다. 왕황후와 소숙비는 음모를 꾸며 짐을 해하려 했으니 둘 다 폐위하여 서인으로 강등한다. 그리고 며칠 후 무소위를 새로운 황후로 책봉했습니다. 14살에 궁에 들어온 지 19년 만이었습니다. 32살의 무측천은 마침내 황궁의 정점, 국모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폐위된 후 왕씨와 소씨는 별궁 깊숙한 곳에 감금되었다. 하지만 고종의 미련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고종이 몰래 그들을 찾아가 외쳤다. 황후와 숙비는 어디 있는가? 두 사람 모두 잘 지내는가? 절망 속에 갇혀있던 두 여인은 황제를 보자마 애자 눈물을 쏟아내며 애원했다. 저희는 죄를 지어 노비로 강등되었거늘 어찌 감히 황후라 칭하심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폐하께서 옛정을 잊지 않으셨다면 이곳을 회심원이라 이름 지어 주소서. 마음이 약해진 고종은 그들을 용서하고 풀어줄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즉시 무황후의 귀에 들어갔다. 분노는 폭발했다. 무황후는 즉시 사람을 시켜 두 사람을 끌어내 수백 대의 곤장을 내리치게 했다.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무황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사람을 보내 두 여인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잘린 몸뚱이들을 거대한 술독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 두 늙은 여우가 뼛속까지 취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 왕황후는 마지막으로 고종을 향해 절하며 담담히 말했다. 폐하 만세,
소희가 황제의 은혜를 극진히 받았으니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숙비의 외침은 달랐다. 그녀는 증오를 담아 무황후를 향해 직접 저주를 퍼부었다. 아무, 너 이 요사스러운 여우 같은 년. 내가 죽어 환생한다면 반드시 고양이로 태어나고 너는 쥐로 태어나게 하여 내가 내 목숨줄을 물어 끊어버릴 것이다. 무황후는 그녀들의 시신을 거두는 대신 왕씨의 성을 망으로, 소씨의 성을 효로 바꾸어 역사에 치욕을 새겼다. 이 잔혹한 복수극은 무후의 영혼마저 잠식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무후는 그 후 궁궐에서 고양이를 키우지 못하게 했으며 밤마다 흰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왕씨와 소씨가 피눈물을 흘리며 원망하는 환영에 시달렸다. 결국 그녀는 수도인 장안을 떠나 낙양으로 거처를 옮기며 평생을 그 두 망령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후대의 유학자들은 그녀가 자신의 딸을 죽이고 정적을 잔인하게 제거했으며 황실의 법도를 어지럽혔다며 그녀를 악녀이자 요부로 규정했다. 특히 그녀가 비밀경찰을 동원해 공포정치를 펼친 것은 명백한 과오이다. 남편 고종은 죽었고 아들들은 그녀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60세의 황태후 무축천은 마침내 당나라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나라는 무씨, 여인의 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각지에서 반란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이 씨 황족들의 칼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무축천은 이 도전을 꺾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황제가 되기 위해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공포정치의 서막을 엽니다. 황후가 된 무축천은 더 이상 고종의 사랑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치 무대의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정적들을 제거했습니다. 먼저 고종의 맏아들이자 왕황후가 양자로 삼았던 태자 이충을 압박하여 자신의 아들 이용에게 태자 자리를 양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대했던 원로 대신들을께 통치한다고 불렀습니다. 607-14년 두 사람은 아예 칭호를 천황과 천후로 바꾸었습니다. 사실상 공동 황제나 다름없었죠. 무축천의 권력은 날로 커졌지만 그녀의 불안감도 함께 커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황태자가 된 큰아들 이용은 어머니와 달리 마음이 여리고 인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잔혹한 통치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675년 황태자 이용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정세는 과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무축천이 아들에게 독을 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둘째 아들 이현이 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현 역시 어머니의 미움을 샀습니다. 680년 이현은 반란을 꾀했다는 모함을 받고 폐위되었으며 유배지에서 결국 자결을 강요당합니다. 683년 남편 고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무축천의 셋째 아들 이현이 황제에 즉위합니다. 그녀는 황태후가 되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장인에게 높은 벼슬을 주려 했습니다. 불과 몇 달 후인 684년, 무축천은 아들이 장인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동원해 중종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막내 아들, 유약하고 순종적인 이단을 허수아비 황제로 앉힙니다. 이제 모든 실권은 완벽하게 황태후 무축천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당나라 황실의 이씨, 종친들과 구귀족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어찌 암탉이 울어 새벽을 알리려 하는가. 684년 폐위된 중종을 복위시키겠다며 이경업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축천은 이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공포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수도 낙양에 동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일종의 밀고 상자였죠. 누구든 익명으로 다른 사람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준신, 주흥 같은 잔혹한 관리들을 이용해 고문과 숙청을 일삼았습니다. 고발당한 사람은 나는 반역을 꾀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전까지 끔찍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 수천 명의 관료와 당나라 종실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 숙청을 통해 모든 정적을 제거한 무축천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황제가 되어야 할 명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응경이라는 불경을 이용해 자신이 미륵불의 화신이자 세상을 다스릴 여인이라는 예언을 퍼뜨렸습니다. 690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무축천은 허수아비 황제인 아들 예종을 압박해 스스로 황위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67세의 나이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녀는 나라 이름을 당에서 주로 바꾸고 스스로 성신황제라 칭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측천혁명이라 부릅니다. 중국 40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왕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용상에 오른 67세의 여왕제. 그녀는 피와 공포로 낡은 당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되는 것과 황제로서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내부의 숙청으로 썩어 문드러진 국경을 마주해야 했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낡은 체제를 개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녀의 나이는 70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늙어가는 여제에게는 누구에게 이 제국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그녀의 삶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된 무축천은 공포 정치를 서서히 거두고 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통치 방식은 신상필벌이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오직 능력만으로 인재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적인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아는 명재상 적인걸도 이때 발탁된 인물입니다. 그녀는 과거 제도를 개혁해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 인재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15년 통치 기간이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국내부의 적을 제거하자 이번에는 국경 밖의 적들이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토범 및 돌궐과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안서 사진을 되찾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후 후돌궐의 묵철이 이끄는 군대가 수도 근처까지 쳐들어오는 등 지속적인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696년 무축천의 가혹한 통치에 반발한 거란족의 이진충과 손만영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주나라 군대를 여러 차례 격파하고 심지어 명장 왕효거를 전사시키는 등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주나라는 이 거란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후돌궐의 힘을 빌려 간신히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혼랑이 698년 당나라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끈 한 인물이 주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만주 지역에 새로운 나라를 씁니다. 그가 바로 대조영이며 그가 세운 나라가 대진국, 즉 발해입니다. 무축천의 통치기 말 북방의 혼란은 결국 한반도 북쪽과 만주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궁궐 내부에서는 또 다른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무축천은 자신이 세운 주나라를 조카들, 즉 무씨 가문에게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폐위시켰던 아들, 즉 이씨 가문에게 돌려줄 것인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씨 조카들은 태자 자리를 노리며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때
그녀가 가장 신임했던 재상적인 거리 목숨을 걸고 간언합니다. 폐하, 고모를 위해 태묘를 세운 조카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사옵니까? 폐하께서 아드님을 다시 태자로 세우신다면 폐하께서는 만세토록 황제의 어머니로서 태묘에 모셔질 것입니다. 하지만 조카를 세우신다면 폐하께서는 그저 고모일 뿐입니다. 이 현실적인 조언에 무축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698년 그녀는 유배 보냈던 아들 이현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여 태자로 삼았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수십 년의 숙청이 끝나고 모든 정적과 반역자는 물론 감히 눈을 마주치던 신하들까지 모두 차가운 황토더미 아래 묻혔습니다. 이제 칠순을 훌쩍 넘긴 늙은 여제측 천무후의 옥좌 앞에는 감히 그녀의 심기를 거스를 자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천하는 완벽하게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룬 그녀의 텅 빈 가슴 속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원초적인 야망이 거대한 화염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도덕과 윤리, 심지어 시간의 흐름조차 거부하는 끝없는 욕망이었습니다. 권력은 이미 맛볼 만큼 맛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늙어가는 육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메마른 눈에 운명적인 수집품이 들어왔습니다. 온 장안을 넘어 중국 전역에 그 아름다움이 회자되던 두 형제, 장혁지와 장창종이었습니다. 역사는 이 두 형제가 인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요물과 같은 용모를 지녔다고 기록합니다. 간 내린 눈처럼 창백하리 많지 하얀 피부, 핏방울을 머금은 듯 선명하고 붉은 입술, 그리고 중성의 매력을 풍기는 꽃처럼 나른하고 고혹적인 자태. 칠순의 늙은 여왕은 그들을 본 순간 평생을 지탱해온 강철 같은 이성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 이 젊고 아름다운 육체에 탐닉하는 암컷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신성해야 할 황궁의 깊숙한 내실은 그날부로 노골적이고 퇴폐적인 환락의 신전으로 돌변했습니다. 측천무후는 이 두 남총을 위해 공학부라는 전례 없는 기관을 신설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능 있는 인재를 모으는 곳이라 했지만 실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왕의 끝없는 선격을 채워주기 위한 황실이 공인한 성적 봉사 기관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궁궐의 정적을 깨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논하는 신하의 엄숙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혁지 와장창종이 연주하는 금소리와 교태로운 노래, 그리고 술에 취한 늙은 여자의 방탕한 웃음소리, 은밀한 속삭임, 심지어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유교의 모든 예법과 도덕률은 자신의 욕망을 단 하루도 참지 않기로 작정한 한 여인의 침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그녀의 음란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타락이 아니라 황제로서 자신의 권력이 인간의 모든 금기를 초월했음을 과시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하고 노골적인 음란은 곧바로 조정을 뿌리째 흔드는 난조로 직결되었습니다. 황제의 용상에서 시작된 이들의 권력은 문자 그대로 침상에서 나왔습니다.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는 더 이상 단순한 성적 놀이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왕의 침실을 독점한 대가로 조정을 독점했습니다. 그들은 벼슬을 팔아 산더미 같은 재물을 쌓았고 감히 재상들조차 이 두 남첩의 눈치를 보며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여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었고 이는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씨, 황족과 무씨, 외척 간의 위태로운 갈등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거대한 제국은
이제 정치적 이념이 아닌 한 늙은 여왕의 무한한 정욕이 채워지는 바로 그 침실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독에 의해 그 근간부터 처참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문자 그대로 쾌락의 구렁텅이 속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적인거리 죽고 손주들마저 스스로의 손으로 죽인 80대의 여제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총명했던 군주의 모습은 사라지고 장씨 형제라는 두 젊은 연인에게 기댄 늙은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녀의 주나라는 이 두 청년의 손에 농단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축천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직전 그녀가 등용했던 신하들이 마침내 칼을 빼어듭니다. 그녀의 시대, 그리고 그녀의 삶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쿠데타, 신룡정변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704년 무축천이 병으로 위독해지자 장씨 형제만이 그녀의 침실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장씨 형제가 늙은 여제를 조종하여 황위를 찬탈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재상 장간지를 비롯한 대신들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705년 2월 20일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룡정변입니다. 그들은 궁을 장악하고 가장 먼저 장혁지와 장창종 형제를 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칼을 든 채 병상에 누워있는 무축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늙은 여제에게 태자 이현에게 황위를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무축천은 저항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폐위되었던 아들 이현에게 다시 황위를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당 중종이 두 번째로 즉위하고 국호는 주에서 다시 대당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무축천이 세운 무주왕조는 15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변 이후 무축천은 측천대 성황제로 추존되었지만 사실상 상양궁이라는 궁에 유폐되었습니다. 그녀는 그해 겨울 82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황제 칭호를 모두 버리고 황후로서 남편 당 고종의 곁에 묻어달라. 자신의 손으로 세운 제국을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황후 무씨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유언대로 그녀는 남편 고종과 함께 건릉에 합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덤 앞에는 거대한 비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에는 아무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자비, 즉 글자 없는 비석입니다. 보통 황제들은 자신의 공적을 빼곡히 채워 비석을 세웁니다. 하지만 왜 그녀는 빈 비석을 원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녀의 공적이 너무나 위대해서 감히 문자로 다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녀가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차마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무축천은 자신이 죽고 나면 이씨 황실과 유교 사관들이 자신의 업적을 폄훼하고 비석에 온갖 욕설을 새길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빈 비석을 남겨 그들이 자신을 모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평가할 자격이 없다. 내 평가는 오직 후대의 몫이다. 그녀의 마지막 승부수였던 셈입니다. 무축천에 대한 평가는 1300년이 지난 지금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후대의 유학자들은 그녀를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황후가 되기 위해 딸을 죽이고 권력을 위해 아들들을 죽였으며 수많은 사람을 숙청한 잔인한 독재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통치기간 동안 살해된 주요 인물은 93명에 달하며 그중 23명이 그녀의 친척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녀는 결단력 있고 통치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적인 걸
송경 같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그녀가 확립한 능력 중심의 관료제는 구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사회를 안정시켰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다져놓은 이 튼튼한 기반이 있었기에 훗날 그녀의 손자인 당 현종이 개원의 치라는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의 역사에 거대한 균열을 낸 최초이자 마지막 여왕제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빈 비석은 1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무축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여인,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쩌면 역사로부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그녀의 이름.